자,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IS 곡선, 그러니까 재화 시장의 균형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쵸? 오늘은 바로 그 딴짝 친구 LM 곡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돈이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 친구가 만나야만 비로소 거시경제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길을 걸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금융시장의 균형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LM 관계식이라는 걸 차근차근 이해해 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LM 곡선을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IS 곡선과 합체, ISLM 모형을 완성하고요.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금융시장의 균형.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돈, 즉 통화가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균형이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만큼 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양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바로 그게 금융시장의 균형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상태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 균형 상태를 아주 멋진 수식 하나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M은 PY L of I입니다. 불랑샤 교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게 딱 보면 무슨 암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암호를 하나씩 저랑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방정식의 암호를 해독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이 관계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좌변에 있는 M. 이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 즉 명목 통화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우변의 PY. 이건 명목 소득. 쉽게 말해 우리 월급 같은 거죠. 당연히 소득이 늘면 돈 쓸 일이 많아지니까 돈을 더 갖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LI. 이건 이자율 I의 함수라는 뜻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이자율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시소처럼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방금 명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실질이랑 뭐가 다른 건지 너무 헷갈려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경제학 처음 공부하면 누구나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아주 맛있는 비유로 이 벽을 한번 시원하게 넘어봅시다. 자, 여기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커피를 2잔씩 마신다고 상상해보세요. 커피 한 잔에 1,200원이면 주머니에 얼마가 필요하죠? 네, 2,400원이요. 이 2,400원이라는 숫자, 그 액수 자체가 바로 명목 화폐 수요인 거예요. 반면에 실질은 뭐냐? 커피 2잔을 살 수 있는 힘, 바로 구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폐에 찍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실질의 개념인 거죠.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바로 그 실질 개념을 우리 방정식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M은 PYLEI. 이 식의 양쪽을 물가 수준 P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의 총액 M이 아니라 돈의 실제 구매력인 M of P, 즉 실질 통화 공급이 좌변에 남게 되죠. 우변에서는 명목 소득 PY가 실질 소득 Y로 바뀌고요. 그럼 이게 왜 더 유용할까요? 바로 물가 변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 같은 걸 싹 제거하고 경제 진짜 알맹이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관계식 M분의 P는 YL에 이름을 붙여줄 시간입니다. 바로 LM 관계, LM 릴레이션. 왜 LM일까요? L은 유동성 선호, liquidity preference, 그러니까 화폐 수요를 뜻하고 M은 화폐 공급, money supply를 뜻하거든요. 이 둘이 같아지는 관계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진짜 LM 곡선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 방정식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옮겨볼 시간이에요. 한번 LM 곡선을 직접 그려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말 현실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예전 교과서에서는요, 중앙은행이 돈의 양, M을 조절하면 이자율이 시장에서 저절로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요즘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TV 뉴스에 나와서 딱 발표하죠. 이번 달 기준금리는 연 X%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이자율을 그냥 콕 집어서 정해버립니다. 교수님, 그럼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할 거 없이 그냥 중앙은행이 정해준 이자율만 보면 끝나는 건가요? 훨씬 간단한데요?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현대 중앙은행의 작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LM 곡선은 정말 놀랄 만큼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경제학의 LM 곡선입니다. 어때요? 그냥 쭉 뻗은 수평선이죠? 정말 간단하죠? 왜 이렇게 되느냐? 중앙은행이 이자율은 무조건 이 수준 I로 고정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 Y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도 중앙은행은 약속한 이자율을 지키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더 팍팍 풀어버려. 반대의 경우엔 돈을 걷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치에 딱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수평선이 나오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들여 만들었던 재화시장의 균형, IS 곡선, 그리고 방금 완성한 따끈따끈한 금융시장의 균형, LM 곡선, 이 두 조각을 드디어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합치기 전에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IS 곡선, 기억나시죠? 재화시장의 균형이었잖아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를 늘리니까 총 생산량 Y가 늘어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형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수평의 ISLM 곡선을 싹 얹으면 짜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ISLM 모형입니다.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저 한 점, A점 보이시죠? 저 A점이 바로 이 경제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단 하나의 유일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 A점을 우리는 일반 균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균형도 딱 맞고 돈을 가지려는 사람과 공급되는 돈의 양도 딱 맞는 그야말로 경제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안정을 찾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모형 덕분에 우리는 이제 특정 이자율 하에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도구를 손에 넣은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 멋진 모형을 완성했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금융시장 균형이 뭔지 정의하고 앰플 이퀄 YL이라는 LM 관계식을 이해했죠. 둘째, 현대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직접 정하기 때문에 LM 곡선이 아주 간단한 수평선이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M 곡선을 IS 곡선과 합쳐서 경제 전체의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한 빌드업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이 강력한 ISLM 모형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그린 저 수평 LM 곡선은 위로 움직일까요? 아래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 균형점 A는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통화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